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레그넘 투자자문의 이충광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증시 이야기 함께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은 소확개미 분들께서 보고 계실 텐데 요즘은 약간 아쉬운 마음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주 만약에 이제 포트폴리오에 많이 담고 계신 분들은 지금 한박 웃음이실 테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신 분들, 특히나 뭐 미국은 야 금융주지 이러면서 뭐 잔뜩 담아놓으셨던 분들은 포모가 좀 느껴지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참고로 금융주 연초 이후로 어제 현재까지 네. YTD로 마이너스 한 5.5%. 그러니까 저희 회사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금융주에 대해서 이렇게 썩뭐 장기 투자할 만하다는 생각은 안 하는데 네. 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 페이지 한번 꼭 띄워주시면요. 네. 보시는 파란색 바 차트가 S&P 500의 하부 11개 업종의 네. 그 연초 이후 상승률입니다. 파란색 바 차트를 보시면 되는데 테크가 18%, 필수 소비 유틸리티, 뭐 산업재 이런 친구들이 적을 때 7%, 많을 때 14%, 소재가 15.6%, 중소형주가 의외로 16.3%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러셀 물론, 2000도 굉장히 좋았잖아요. 어제 살짝 이게 그저께 자료를 보내드린 거니까 네. 어제 거 반영 안 했지만 별 차이 없을 겁니다. 보시면 우리가 테크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방금 언급하신 기술지가 거기 속하잖아요. 네. 거기가 막 엄청난 상승을 했을 것 같지만 네. 그에 못지않게 다른 산업재라든가 뭐 소재라든가 중소형주라든가 이분 부동산도 11% 가까운 상승을 하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투자할 만한 뭐 분야 테마가 상당히 많다는 측면에서 저희는 조금 편안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는 아까 미리 이제 사인을 좀 주신 것처럼 기술주나 어떤 뭐가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막 소위 몰빵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런 투자 패턴은 평소에 그렇게 권하지 않는 패턴입니다, 저희는. 네. 그치만 지금은 또 기술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어제와 같은 어제 시장은 뭐 살짝 쉬어가는 시장이라고 네. 보는데 네. 조금 확장해서 보면 언제까지 이 몇 개 업종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겠어요. 네, 맞아요. 그렇죠. 뭐 저희가 또 저희 마켓 시그널에서 전해드린 바도 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였나요? 편안하게 아기처럼 잘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가 지금은 맞지 않는 것 같아도 사실 이 수익률 나쁘지 않다라는 당연합니다. 투자 의견이 함께 또 제시가 되기도 했었고 그렇다면은 사실 지금 시장이 또 어떻게 보면 상방을 맡고 있는 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해소가 된다면은 아마도 탄력받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 탄력이 뭐 얼마만큼의 탄력인지는 네. 모르겠지만 지난 일주일만 보면 그게 네. 여실히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종전에 대한 가능성이 확 높아지니까 주가가 또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네. 뭐 그 폭발력이 이제 조금은 잦아들겠지만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 어제 사실 제가 보내드린 자료도 막 계속해서 속보가 막 뜨고 있기 그죠, 때문에 네. 안 맞는데 사실 어제 오후에 그 월스트리트 저널인가요? 거기서 네. 이제 악시오스였네요. 악시오스. MOU가 한 장짜리 한다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 좋아졌다가 그죠. 그 뭐 트럼프도 SNS에 날렸고 피트 엑세스가 네. 특히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가 끝났다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어제 저녁 새벽에 다시 또 뭐 공격하고 이러니까 살짝 쉬어갔는데 제가 볼 때 전쟁은 거의 8분 응선, 9분 응선 정도 종전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뭐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지난 4월 21일 날 시진핑이 드디어 네.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네. 철의 장막을 깨고 드디어 등판을 했어요, 시진핑이. 이게 배경이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봐요. 시진핑이 그동안에 이제까지 뭐 대변인이라든가 뭐 장관급 정도 보내고 그 논평하도록 만들었다가 이 정말 헤드 아닙니까? 네. 헤드가 이렇게 나선다는 게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만큼 중국이 좀 힘들다. 시그널을 보내고 네, 있다. 저는 그런 판단을 했었고 뭐 다른 방송에서도 이 시그널을 보면서 종전에 대한 뭔가가 분명히 나오겠다 이제 한 2주 내에 일주일 전 기준이니까 뭐 다행히 좀 맞았었는데 네. 이런 흐름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지금 이란이 공격하고 이러는 거는 막판 지금 협상 중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건 우리가 부정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시기든 특히 뭐 이란 같은 좀 정말 오기가 있는 이런 상대방은 네. 협상 테이블에서 뭔가를 하나라도 더 자기 위주로 끌어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레버리지를 실어야 되고 그러려면 뭔가를 막 좀 뭐 진흙탕 싸움이라고 네. 표현을 할지 하여튼 이런 일환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종전이 사인할 때까지 우리가 모르는 게 뭐 막판까지 막 밀고 당기고 뭐 밀당을 하지 않겠어요. 네. 네, 그런 것 때문에 시장이 살짝 흔들리는 건 오히려 이게 여기서 이제 상방이 막혀 있나라는 생각보다는 뭐 사실이 그렇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짝 흔들려주는 이런 거는 그나마 올 수 있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자라는 게 제가 이번 전쟁통에 계속 하는 얘기입니다. 네, 사실 이게 지저스 리스크가 사실 지난해에도 있었고 2년 전에도 있었고 그럼요. 계속해서 나오는 뉴스 아닙니까?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일단은 뭐 거의 9분 등선 넘었다. 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투자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저희가 또 유가 이야기를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오펙 플러스 관련해가지고 이제 베네수엘라까지 오펙 탈퇴 가능성 커지고 있고 이게 지금 사실은 전망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어떤 구조적인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구조적인 변화의 한복판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죠, 지금. 지금 이미 이 이란과 미국의 전쟁은 네. 미국과 이란의 양국의 전쟁 양상으로 보면 안 됩니다, 네. 이제 글로벌 어떤 원유 에너지 어떤 수송 재편의 큰 새로운 재편의 판이 돼 버렸고요. 뭐 나토 지금 엮여 있고 그죠. 유럽은 당연하고 중국은 당연히 이번 중동 전쟁뿐만이 아니라 지난 1월부터 시작된 뭐 마두로 체포했고 그 직전에 멕시코 카르텔 초토화시켰고 네. 이란 때렸고 이게 지금 결국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자는 일환 중에 하나인데 네. 이런 게임이 됐다라는 생각이고 그 중에 하나가 지난 4월 28일 날 UAE가 지난 50년 동안 사실 카리텔이잖아요. 이 오펙이라는 그죠. 게. 이것 때문에 이 오펙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생산량을 줄이고 늘리고 하면서 유가를 막 조절하는 이런 역할을 했었단 말이죠. 뭐 천사 역할도 했었고 안 좋은 그렇죠. 역할도 했었고 이거를 판판히 깨부수고 있다고 저는 보여요. 미국이. 하필이면 UAE가 탈퇴하겠다고 발표를 한 게 그러니까 4월 28일이었고 5월 1일 날 베네수엘라가 탈퇴 예정이라는 속보가 떴지 않습니까? 네. 이 두 개 국가가 지금 UAE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아주 우방이고 베네수엘라는 마두로 하면서 미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와 있고 네. 하필이면 이 미국과의 어떤 아주 미국 편에 서 있는 미국 편이라는 건 좀 그런데 미국적인 영향력을 지대하게 받고 있는 네. 두 개 국가가 오펙을 탈퇴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오펙이라는 그 뭐 단체가 유가를 막 자기들 마음대로 조절해 이런 게 쉬워질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이 아직 끝나기 전이기 때문에 유가가 막 100불 갔다가 90불 초반 갔다가 95불 왔다 갔다는 하고 그죠. 있는데 네. 이 전쟁이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가 조만간 되면 유가는 탄력적으로 하락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배경 아니겠습니까? UAE가 탈퇴하는 게 지금 자기네가 하루에 한 500만 배럴 정도 생산량을 그 생산 뭐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데 오펙에서 지금 하루에 한 330만 배럴도 딱 제한을 해놨다는 얘기거든요. 아, 나 싫어. 나 돈도 벌어야 되고 나 더 많이 증산할래. 이래갖고 탈퇴한다는 거잖아요. 이 사인이 어떤 사인일까? 유가에는 당연히 하락 사인이겠죠. 글로벌 공급 양 자체가 늘어날 테니까 베네수엘라는 또 하고 있고 뭐 그런 거 대신에 아니겠나? 뭐 리스크가 터지면은 더 크게 또 반응을 하겠죠. 글쎄요. 방금 주신 질문에서 딱히 어떤 리스크를 상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유가가 크게 반응한다는 그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네. 뭐 유가야 늘 이 전쟁 아니어도 워낙에 급작스럽게 움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추세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진짜 이제 말씀처럼 지금 에너지 쪽 관련해서는 어떤 저희가 역사의 한 페이지에 좀 있는 것 같다. 저는 그 정도의 큰 어떤 변곡점이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유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저희가 좀 따라가 봐야 할 팩터가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미국 정치 상황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좀 큰 그림을 함께 그려보고 갈 텐데 게리맨더링 제재가 이제 미국의 어떤 향후의 정치 성향, 경향 같은 것들이 좀 바꿀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선거구 조작과 관련해서 좀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뭐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투자 경제를 논하는 자리에서 미국의 정치 얘기는 별로 이렇게 연관성은 없어 보이지만 트럼프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관되게 유지가 될 거냐, 어떤 제동이 걸릴 거냐라고 할 때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우리가 봐야 되는 중요하죠. 이슈죠. 네. 게리맨더링이라는 게 선거구를 이렇게 조작한다는 거 아닙니까? 뭐 설명을 드리긴 좀 그런데 네. 그러니까 자기 당에 유리한 어떤 텃밭을 위주로 어떻게 이렇게 조작을 하고 그렇죠. 나누느냐가. 이제까지 그런 것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어요, 미국에. 그런데 지난 4월 29일 날 연방 대법원에서 루이지애나주에서 선거구 재조작하는 걸 제동을 걸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버지니아 대법원도 따라서 제동을 걸었고 플로리다 법원에서도 제동을 걸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이제 민주당 뭐 텃밭 유리하게 이렇게 게리맨더링을 계속 했었고 주 지방 뭐 대법원 또는 의회에서 도장 땅땅땅 찍어서 그냥 그렇게 유지를 했었는데 이걸 연방 대법원이 제재를 했다는 얘기는 민주당에 유리하지 않은 시스템을
계속 유지해라 이런 목소리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최근에 11월 3일 날 미국의 중간 선거에 대해서 뭐 여러 여론조사 기관이라든가 한마평들 할 때 공화당이 최소한 하원 의원은 싸그리 질 거다. 뭐 이런 전망들이 있었단 말이죠. 네. 꼭 그렇게 되지는 않을 수 있는 움직임 중에 하나다. 이 게리맨더링이. 뭐 그런 부분을 꼭 좀 여러분께 전달드리고 싶었고 네. 이렇기 때문에 이걸 확장해서 해석을 하면 네. 트럼프가 참고로 한 3주 전에 트럼프가 모 그 연설에서 나 재선 도전 안 할 거야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물론 뭐 해석하기 나름인데 지금 2.0 2기를 하고 있는데 또 뭐 대선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하여튼 본인이 다시 나 재선 도전 안 할 거야라고 했어요. 무슨 말일까? 지금 트럼프 2.0에 자기가 진행하고 있는 어떤 정책이건 노선이건 더 확실하게 강하게 밀어붙일 의사를 표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게리맨더링을 대법원이라든가 주 지방 대법원에서 제재했다는 얘기는 트럼프의 정책 노선이나 정책 방향이 일관되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더 깊은 어떤 방향을 제가 오늘 다룰 자리는 아니지만 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앞으로 가져가는 투자 포트폴리오 방향, 투자 테마 이런 것들은 크게 변동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런 게리맨더링 효과가 유지가 된다면 그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공화당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네. 그러한 좀 객관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한 좀 정책 기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함께 전해주셨고요. 이어서 이제 재무부 쪽의 국채 발행 쪽도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성이랑도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그럼요.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데일리로 정말 많은 이슈들을 다루잖아요. 맞아요. 앵커님도 다루실 네. 거고 저도 여기저기 출연하면서 다루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하나 딱 꼽으라고 한다면 국채금리입니다. 이 국채금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 게 어제 발표한 QRA 분기 발행 국채 네. 계획이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금리를 막 갑자기 국채 발행을 더 많이 해가지고 금리를 튀게 만드는 이런 요인은 전혀 아니었는데 정작 중요한 사인이 하나 있길래 제가 꼭 다루려고 하고 어떤 겁니까? 좌측의 글씨 중에 제가 깨알같이 써놓은 것 중에 네. 이게 이제 재무부에서 계획하는 국채 발행 플랜이잖아요. 네. 재무부의 TBAS라고 해서 차입자문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그런 위원회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 어떤 내용을 재무부 스카펠센터한테 보고를 했냐면 재무부가 최소한 현금 버퍼를 유지시켜주되 시중에 시켜주되 시장 유동성을 과도하게 흡수하지 않도록 TGA라고 해서 재무부 일반 계정입니다. 나라의 고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관리해야 된다라는 명제를 딱 던지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TGA 잔액이 지난해 11월 달에 1조까지 딱 찍습니다. 국채 발행을 계속하고 세금 걷어서 나라 고가를 채워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거 갖고 지출을 공격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한 달 전인가 한 2주 전인가 다시 1조를 딱 찍었다가 국채 발행을 많이 했으니까 그러다가 다시 또 공격적으로 지출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잔고가 1조를 찍었다가 8,500억 달러까지 한 달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이 1,500억 달러를 좀 계속 시중에 뿌렸어요. 이 말은 그러니까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졌고 그러네요. 주가가 센 게 이제 다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 나머지 8,500억 달러를 계속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라 고간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현금을 레포 시장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걸 보고를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또 이제 복잡한데 케빈 오 씨가 이번에 약간의 하마평이 오르는 부정적인 평가를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대차 대조표를 축소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엮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TJ 잔액을 가만히 현금으로 놀리지 말고 레포 잔액의 투자를 공격적으로 해서 그 많은 시중의 유동성을 간접적으로 또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사실은 자문위원회에서 이런 식의 의견을 내면 실제로 이렇게 시행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미국 시장에 제공될 수 있는 유동성이 다른 창구에서 또 하나 창구가 더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의외로 중요했던 포인트였다. 네. 가능할까요? 말씀처럼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면은 재무부에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가능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당연히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사실은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는 게 좀 그렇죠. 유의미하다. 제 생각에는 재무부에서 이 보고를 한 이유는 케빈 오 씨가 입각을 해서 지금 그의 일관된 논리가 뭡니까? 대차 대비 축소한다는 얘기잖아요. 대차 대비를 축소한다는 얘기는 시중의 유동성을 빨아들이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러니까 시장이 약간 안 좋게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그거에 카운터 어택, 그러니까 어택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네. 거기에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유동성을 제공하는 채널을 하나 더 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미국의 정책 공학이라는 게 굉장히 뛰어나다. 우리도 좀 반면교사를 삼아야 된다 이런 다 생각들을 좀 연결되어 하죠. 있네요. 그럼요. 일단은 저희가 또 유동성 부분도 함께 짚고 왔고,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서 소비도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월의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해서 1.7% 늘어났고요. 실제로 최근에 이제 뭐 기업들 실적 발표하는 거 보니까는 CEO 발언이 생각보다 소비자들 돈 잘 쓰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앞으로도 좀 견인할 수 있는 요인이 될까 어떻게 보세요? 조심스럽긴 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까지 지금 AI가 시장을 끌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살아는 있겠죠. 네. 그 강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고 네. 그런데 거기에 추가로 하나를 더 저는 예상하고 있는 게 미국의 소비 모멘텀이 뭐 경제든 시장이든 조금 더 떠받쳐줄 수 있는 하나의 큰 어떤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죠. 생각을 하고 있고 소매 판매 증가했고 뭐 지난 4월 30일 4월 말일 날이었죠. 1분기 GDP 성장률 발표하면서 네. 굉장히 중요한 국내 민간 구매자에 대한 최종 지출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네. 진짜 실질적인 지출, 소비세를 가장 잘 보여주는 거거든요. 전분기 1.8에서 이번 분기 2.5% 상승했습니다. 이 정도면 근데 굉장히 센 거고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게 강력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대체? 아주 중요한 질문이신데 이거 이 얘기하고 오늘 마감을 해도 될 그래요? 정도로 네. 중요하다고 보는데 도대체가 관세를 때렸고 전쟁이 났다고 하는데 도대체가 소비는 이렇게 세고 그걸 또 연결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기업 실적은 왜 이렇게 센 걸까? AI 쪽은 뭐 KPX라든가 기업들이 계속 돈을 쓰고 있으니까 그죠. 설명을 할 수 네, 있다지만 네. 소비자는 왜 이렇게 센 걸까? 작년 7월 달에 통과된 오빠 법안이라고 하잖아요. OBBBA. 네. 이게 소득세 낮춰주고 연말 소득공제 엄청 늘려주고 소득공제만 해서 올해 한 4월부터 5월까지 지금 진행 중일 걸로 알고 있는데 자그마치 한 4천억 달러 정도가 그 뭐라 그래요 리펀드를 해준다고 해요. 소득공제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환급 받지 않습니까? 네. 그 환급 규모만 해서 4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업 좋은 것. 저는 OBBB의 주요한 포인트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게 기업들이 설비 투자하면 보통 뭐 100억을 투자한다 설비 투자를 그러면 한 30년에 걸쳐서 감가상각을 찔끔찔끔 비중 처리해 주잖아요. OBBB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화끈하죠. 비용 처리 1회 1시 다 해줄게. 이런 것들 때문에 기업 실적이 떠받쳐지는 거고 개인 소비세가 센 겁니다. 제가 작년 연말부터 이 얘기를 계속했거든요. 그리고 뭐 그런 것들 아니겠나. 그러니까 이 역시도 뭐 친트럼프 이걸 떠나서 트럼프 행정부가 뭐 시중 유동성 아까 그런 문제, 그다음에 이런 소비세를 진작시켜줄 수 있는 법제화를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앞뒤가 다 맞아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정책 공학을 우리도 반면교사를 삼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여전히 또 하게 되죠. 네. 진짜 말씀처럼 일단은 이제 미국 경제가 워낙 강하고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내놓는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효과를 내면서 지금 증시를 떠받치고 있고 실질적으로 경제도 좋고 미국의 기업들이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내고 있다라는 부분을 함께 짚고 왔습니다.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듣고 다음번에 또 이제 나와주시면은 또 더 자세한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춘광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